예, 오늘은 염 교수는 이 방이 아마 처음일걸? 처음 와요. 처음, 영광입니다. 처음 온 것 같고 뭐 그래봐야 뭐 저 길 건너서 일로 온 것뿐인데. 아우 이제 화사해요. 그래 이제 염 교수 보기 너무 화나다는 생각 안 들어? 화나긴 저 한가? 화사해요, 화사해요. 그래. 아유 이제 지치간 되죠. 화사하게. 뭐저 화나고 그러니까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좀 사건 분위기상 약간 침침한 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네. 이거 밝아지니까 차라리 낫다. 아이 그럼 눈도 뭐 이렇게 눈도 얘기하면 침침한데. 많이 있겠지만 이거는 뭐 우리가 할 일은 아니고 알아서 제작진이 할 일이고. 네. 예. 오늘 염 교수가 저 준비해 온 거 이제 벌써 40회네 염 예. 교수가. 40회야. 주마다 40회면 40주 한 거야? 격주로 했지. 아 격주구나. 그럼 20주 한 거네 20주. 그러니까 40회니까는 80주 한 거죠. 80주 한 거네 80주. 1년 넘었어요. 80주 했는데 이제 저 격주로 했으니까 염 교수가 40주로 한 거네. 네, 네. 그러네. 꽤 오래 했네. 네. 이건 나중에 저 책으로 잘 엮어서 내도 잘 좋을 것 내가 같은 그런 정리한 생각이 생각이 들어요. 있어요. 예, 시리즈. 오늘 준비해 온 건 보니까 에릭 에드거 쿡. 네. 에릭 에드거 쿡. 예. 호주의 나이트 콜러. 예. 밤의 무서운 방문자. 예. 그뭐 범죄지를 저지르는 놈들은 밤에 다 무서운 방문자 아닌가? 글쎄요. 근데 그렇게 불러요. 예. 언론에서는. 네덜란드 몬스터네. 아니 네즈랜드라고. 네즈랜드네. 네덜란드가 아니라 네즈네. 네즈. 예, 네즈랜드. 레들랜드네. 네덜. 얘가 호주 사람이에요? 예, 호주이네요. 결국은 우리 그 접대 호주 안 했나? 네, 저번 주에 하나 네, 했잖아. 저번, 네, 예. 요 호주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호주 거네. 호주의 연쇄살인범 빅4가 있어요. 그 순서대로 하려는데 그 얘가 이제 넘버 투야? 예, 두 번째 하려고요. 그래요. 오늘 그러면 에릭 에드거 쿡. 예. 그 연살인범 한번 또 들어보죠. 예. 네, 그 에릭 에드거 쿡, 그 호주 물론 저기 분류하는 매체마다 틀리긴 한데, 저번에 하나 했었잖아요. 저기 그러니까 하나 했잖아. 네, 울프 크릭을 배경으로 한 연쇄살인 사건 영화예요. 예,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로 아주 유명해요. 그 에릭 에드거 쿡이라고 해서 미국에서도 연구를 많이 하는 연쇄살인범입니다. 그래서 랜덤 시리얼 킬러라고도 불러요. 랜덤은 무작위란 뜻이죠. 그래서 수법이 동일하지가 않고 걸리는 족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다 틀려요. 범행 수법이. 이거는 범행 수법이 그때 달라요. 예, 그때 달라요. 이런 놈들이 제일 헤매기는 범. 예, 이게 제일 경찰도 엄청나게 먹었어요. 패턴 없는 범인들이 정말 피곤하거든. 네. 그리고 이제 그 호주에서는 그 언론사에서 나이트 콜러, 그러니까 콜러가 방문자라는 그러니까 뜻이잖아요. 콜러잖아. 그러니까 밤에 방문하는 무서운 아저씨. 또는 그 주로 이제 그 네즈랜드라는 그 도시가 있어요. 레드랜드가 어딨나?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 있는데 호주의 네즈랜드라는 시가 있는데 그 근처에서만 이 수백 건의 범죄를 저질러요. 그러니까 요새 영역이군요, 이게. 예. 그래서 네즈랜드 몬스터라고 이렇게 불립니다. 일단 이 사람의 범죄, 쿡이라고 제가 그냥 지칭을 할게요. 쿡 같은 경우는 이제 1958년 9월부터 오래됐네. 그 옛날 사건이죠. 1963년 8월까지 이제 5년이네요. 만 5년 동안 총 8건의 살인. 8건. 예, 드러난 것만 8건이에요. 그다음에 14건의 살인 미수. 시도는 많이 했네. 그다음에 250건 이상의 강도. 이 새끼는 강도까지 융합돼 있구나. 네. 그게 호주의 희대 연쇄 살인범입니다. 그러니까는 보통 교수님 제가 한 연쇄 살인범은 주로 그 연쇄 살인만 주로 했잖아요. 근데 얘는 강도가 섞였네. 예, 강도가 그렇게 많았어요. 거의 뭐 250건 그럼 절대 다수가 그냥 강도네. 그러니까 그러면 강도하다 사람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도에다 사람을 죽였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사람이 계속 죽어나갔으니까 연쇄살인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 죽은 건 사실이니까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라고 있어요. 네, 서부 주인데 그 주도가 네즈랜드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 주변에서 범행을 무차별적으로 저질러 가지고 네즈랜드시의 괴물 또는 이제 호주의 밤의 무서운 방문자 나이트 콜러. 나이트 콜러. 예, 이렇게 불리고 있습니다. 뭐 교수님 그 나이트 콜러라는 영화도 있는데 뭐 SF 영화긴 한데 그 외계인 나오는 거고요. 이제 주로 이제 나이트 콜러라고 해서 얘 관련된 책들이 몇 권 나와 있어요. 범죄학 책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쿡이요. 나중에 시원하게 다 풀어요. 내가 누구 지가 죽였고요. 범행한 거? 네, 다 거의 다 풀었어요. 풀었는데
호주의 수사 당국하고 사법 당국 여기 검찰 얘기하겠죠. 근데 그 아까 교수님께 8건의 살인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중에 2건의 억울한 범인이 있었어요. 아, 또 생사람 잡아오는 게 있었어 거기. 예. 그래서 쿡은 6건의 살인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사실은 5건. 건. 네. 사실은 5건하고 한 명은 이제 중상인 상태에서 입원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당시에는 5건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을 받고요. 2건에 대해서는 그 법원에서 기각을 해버려요. 그래서 뭐 고문했나? 아 그런 것 같아요. 조작 내지는 예, 고문했. 그 내용은 뒤에 좀 한참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사법 횡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스티스 브루탈리티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사법기관에서 그 가혹행위란 거죠. 그래서 그걸로 유명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렇겠네. 네, 성장 과정을 보면 1931년 2월 25일 날, 아유, 오래됐어. 네, 호주의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의 퍼스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빅토리아 파크라는 동네에서 3명의 자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납니다. 장남.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어머니가 이제 어머니가 크리스틴 에드거라는 여성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미들네임이 에드거로 들어가 있잖아요. 에드거가 들어가네? 예, 그래서 어머니 아버지 거 다 어머니 합쳤네? 성을 넣은 걸로 봐요. 어. 예, 그래서 이 크리스틴 에드거가 그 비비안 쿡, 그 아버지 약간 이름이 예쁘죠. 아, 비비안은 여자 이름 같으네. 근데 남자도 쓰는 경우 많아요. 남자도 많이 써요. 그래서 나 자꾸 비비안니가 생각나서. 예, 그래 비비안이 뭐 이렇게 성인 이름인가 봐. 그래갖고 그 비비안 쿡이라는 남편을 만났는데 결혼을 한 게 아니고요, 공식적으로 임신을 한 거라. 아, 예. 그래가지고 이제 주변에서 이 당시 호주가 되게 보수적이었대요. 그 30년대에 그래가지고 그렇겠지 그 당시에. 처자가 임신하면 용서가 안 됐대네요. 그러니까 시끄러울 것 같으니까 에이 모르겠다 제가 내 팔짱가 보다 해갖고 엄마인 크리스틴이 비비안하고 그냥 결혼을 해버려요. 예. 근데 이제 태어났는데 큰아들로 아버지가 이놈 자식이 이게 비비안 쿡이에요. 고도 알코올 중독증 환자예요. 그럼 가정폭력범이네 보나마나. 예. 그래갖고 이제 그 큰아들인 에릭을 계속 이제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애가 혼자 맞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착했대요. 이 당시에는 범행을 저지른 건 아주 쓰레기인데 이 당시에는 착한 아이였대요. 주변 얘기들이. 그래서 주로 이제 타겟이 엄마를 때렸대요. 남편인 비비안이 엄마인 크리스틴을 자꾸 때린 거죠. 때리니까 이제 비비안이 말린 거예요. 쿡이 말린 거예요. 왜 아빠 자꾸 엄마 때려요? 그러니까 이놈 새끼 봐라 그러고서는 엄마를 때리다가 스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혁대나 채찍, 그 다음에 뭐 좌우지간 집히는 건 다 썼답니다. 그걸 다 써가지고. 새끼가 문제구만. 그러니까 대체 공격을 한 거죠. 그래갖고 아들이 대신 맞은 거네. 예, 그러니까 에릭 쿡이 엄청 많이 맞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진짜 맨날 거의 그러니까 메타작으로 거의 생활을 했고요. 당시에 엄마가 이제 그 자신이 사는 지역에 조그만 관광 호텔인데 코모 호텔이라고 있대요. 여기서 이제 청소나 이런 거 하는 걸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하도 이제 에릭이 맞으니까 자주 이제 진술에 나오는 게 거기 이제 직원들 휴게실 있잖아요. 호텔에 거기에 끌고 가고 거기서 이제 재우고 아버지한테 얻어맞지 네, 못하게 피신을 많이 피신시킨 거네. 네. 아니 아들을 얼마나 때리면 엄마가 아들을 빼돌려 갖고 자기 근무처에다가 휴식을 시켜. 그러니까 맞아 죽을 것 숨겨놔. 같아서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야 아들 이거 애비놈이 나쁜 놈이구만 애초부터 이건. 근데 그 교수님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한데 그 에릭 에드가 쿡을 제가 이제 이틀 동안 연구하면서 느낀 건 살인범에 대한 연민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어린 에드가를 놓고 봤을 때는 그렇지. 너무 불쌍해요. 아니 네. 우리가 네. 염 교수가 늘 이거 분석하면서 어린 시절 성장 시절 얘기를 네. 해주잖아요. 네. 근데 혹자는 뭐 그거 얘기 뭐하냐 그 새끼 뭐 동정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전혀 아니에요. 네, 그건 아니죠. 살인자 여기서 말하는 살인자 쿡은 쿡이고 네. 얘가 자라난 그 성장 배경을 우리가 봄으로써 범죄하고 연관성이 이어지는 연관성 이런 거 고리 같은 것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있고요. 맞아요. 그다음에 우리는 분명히 구분해서 봐야 돼요. 네. 아무리 범인이라도 어렸을 때 범죄자 이전에 그 사람의 불쌍한 인생은 또 불쌍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버지가 정말로 이런 나쁜 표현을 놈이 이거. 쓰레기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다 이제 쿡이 첫 페이지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입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위쪽이요. 아 이게 저거구나 구순구 계열. 구순구 계열. 예. 근데 구순하고 구계하고 다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입 천정하고 이 외부하고요 다 벌어져 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완전 개방된 상태로 아이가 태어나서 처음에 좀 힘들었답니다. 그래서 생후 3개월 때 없는 돈에 모아가지고 수술을 1차 수술 한 번 했고요. 그 다음에 만 3.5세, 그러니까 3살에 4살 사이에 한 번 또 대수술 받았대요. 근데 이 당시가 교수님 아시겠지만 1930년대이기 때문에 아이고, 제대로 못했겠지. 그렇죠. 수술 기술이 우리 학교 다닐 때도 많았어요. 저도 많았어요. 그런 애들 친구들. 많이 예. 봤잖아요. 근데 예. 수술 거의 안 했지, 비싸서. 예. 그리고 한 해도 완벽하게 안 붙더라고요. 완벽하지 않고 예, 예. 표신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했는데 이제 수술이 완벽하지 못하다 보니까 입술에 이제 흉터 있잖아요. 제 그렇겠지. 친구들도 흉터 있었거든요. 있는데 이제 발음이 샜대요. 문제는 발음이에요. 예. 그러니까 발음이 좀 완벽했으면 괜찮은데 발음이 세니까 약간 그 당시 표현으로 약간 모자른 아이 있잖아요. 그렇게 좀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그래서 학교에서 얼마나 놀림받아. 애들. 그러니까 이제 얼굴 형태도 여기가 이제 그 수술 형태도 있고 그다음에 발음도 세고 하니까 거기다 키도 작았대요. 아이고, 이 많이 당했겠다. 그러니까 왜소해가지고 친구들한테 엄청 많이 당했대요. 그래서 왕따, 놀림, 친구들한테 뭐 구타, 집단 구타 이런 걸 막 당해가지고 상당히 좀 힘들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딱하네. 자, 이 부분은 좀 그러니까 아이를 놓고 봤을 때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학교에 거의 이제 가긴 가는데 엄마 아빠한테 혼나니까 가긴 갔는데 그냥 혼자 학교 다니는 아이 있잖아요. 예, 왕따. 친구도 없고 예, 이런 상황. 완전히 그냥 외톨이. 예. 근데 이제 쿡이 이제 학교 다니면서 좀 약간 그 어떤 그 재주를 하나 보여주는데 과목별로 교수님 편차가 컸대요 성적이. 그러니까 아예 다 못한 게 아니라 잘한 건 되게 잘했답니다. 아. 이렇게 두 가지 패턴이 잘했는데 첫째는 손기술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공작이나 뭐 만드는 거 여기선 거의 A 학점을 다 받았고요. 손기술이 있구나, 손기술. 그다음에 단순 암기력이 뛰어났답니다. 그래서 뭐 이해하는 거는 못하는데 수리력은 없는데 암기하는 거는 기가 막히게 잘했답니다. 그래갖고 이제 하다가 6세가 되던 해에 이제 수비아코 주립 유아학교가 있는데, 그러니까 수비아코 스테이트 스쿨이라고 있는데 선생님 지갑에서 돈을 훔쳐요. 6살짜리가? 네. 이게 적발이 돼갖고 이제 퇴학 처분을 당하고요. 아, 그때는 6살짜리가 그래도 바로 퇴학해버리네. 예, 퇴학 처분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뉴캐슬 스트리트 유아학교로요. 바로 이제 강제 전학을 갑니다. 근데 이제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도 역시 이전 생활하고 똑같아갖고 똑같지 뭐, 애들한테 구승부 왕따겠지. 계열 있고 뭐 발음 세고 하니까 정서적 신체적 폭력이 시달렸고요. 그 이후에 이제 하이게이트 초등학교하고 포레스트 스트리트 초등학교, 뉴캐슬 스트리트 주니어 기술학교 계속 이 학교를 전전합니다. 네. 네, 전전한 이유는 대부분 이제 절도로 보입니다. 아, 절도. 네, 계속 그러니까 학교에서 애들한테 맞지 때릴 리는 없잖아요. 그런 건 없는데, 맨날 도둑질만 했구만. 예. 그래가지고 계속 이제 학교를 돌아다녔고요. 거기서 괴롭힘을 당합니다. 근데 또 아시겠지만 얘가 전학 이유가 절도잖아요. 이게 도벽이니까 교사들도 이 쿡이라는 아이 보호를 안 해준 거죠. 안 해주지. 예, 안 해주니까 뭐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보면 또 몇 번 고아원을 들어갑니다. 왜? 아버지가 버렸나? 아버지한테 맞아 죽을 것 같으니까 엄마가 엄마가 거기다 맡겨버렸구나. 고아원에 가서 몇 번 맡긴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버지한테 또 맞을 것 같으니까 임시보호가정이라고 있죠. 임시보호가정. 부모님이 남의 집에. 이혼했거나 이렇게 하는데 여기도 자주 드나들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여의치 않은 경우가 있었대요. 이제 10대로 넘어가면서 이런 경우에는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거나 그 집에 지하실 있잖아요. 왜 저기 호주 가정이나 미국의 텍사스에 보면 지하에 창고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있어. 거기서 쥐죽은 듯이 이제 아빠 난동 끝날 때까지 숨어 있었대요. 이거 아버지라는 놈이 이거 범죄자 만드는 것도 같네 이거. 그래도 실제로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교수님 이 당시 검거되고 사형당할 때까지는 나쁜 놈이라고 계속 했는데 나중에 이제 2000년대 넘어와서 호주에도 범죄학이 좀 발달해 있거든요. 그 학자들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가 이러지 않았으면 이렇게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았겠냐 이렇게 추정하는 학자들도 많습니다. 아버지 책임론이 나오고.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맞다 보니까 이제 이게 연쇄살인하고 연결되는 게 하나 나오는데 머리를 자꾸 때렸대요. 아이고. 씨. 그래서 얼굴이나 머리 부위에 집중이 됐는데 그럼 얘가 또 근데 그냥 때리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만한 뭐 박달나무 같은 거 그냥 후려쳐버렸대 머리를. 머리를 애기를. 때리면 애 나중에 뇌가 어떻게 되면 어떻게? 그래갖고 이제 뇌 손상이 발생했다고 진단 내용은 좀 나옵니다. 그것 때문에 얘가 예, 병원에 갔는데 진짜 갔나? 예, 가는데 이제 외부 퇴학에 의한 뇌 손상이 의심된다고 의사 소견서는 분명히 나중에 조사 과정에 나왔고요. 심한 두통으로 인해서 병원에 자주 왔대요.
그 뭔가 상처가 있었던 거예요, 뭐. 예, 예. 그리고 갑자기 이제 발작을 일으키거나 그 다음에 외관상으로는 통증이 발생할 수 없는데 거의 못 움직일 정도로 두통이 심해가지고요 발작을 자꾸 일으켰답니다. 이거 아버지한테 맞은 게 작용한 것 같아. 네, 그래서 10대 때 장기간 그 정신과 병동에 입원을 해갖고요 여기서도 장기 요양 치료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뇌에 대한 본격적인 치료가요 1949년, 그러니까 20살 다 돼서 이루어졌는데 이때 이제 그 뇌과 수술 받았대요. 아, 이제 심각하니까 받았구나. 네, 받고 나서 이제 통증은 없어졌대요. 통증은 없어졌는데 그 통증 신경 쪽을 건드려 가지고 지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걸 좀 마비시키는 이런 치료를 받았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통증은 없어졌는데 문제는 이때 성격이 바뀌었다는 진술이 많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거. 예. 그러니까 통증을 못 통 느끼. 잡는다고 판단 기능을 주는 뇌를 건드려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 아, 그런 뇌과학자들이 있어요. 그렇게 나중에 이제 2010년에 나와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렇게 그럴 분석하는 수도 사람도 있겠네. 있더라고요. 그때 막 그냥 그러면 뭐 통증신경만 끊으면 되겠지 뭐 이렇게 해서 한 것 같은데 이 상황이 좀 이렇다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만 14세가 되면서 아예 학교를 그만두고요. 왜 그랬냐면 계속 그 직업학교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녔던 뉴캐슬 스테이트 주니어 테크니컬 스쿨 기술 중학교인데요. 여길 다니다가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냐면 아빠는 돈을 안 벌어오고 주사만 부리고 앉았지. 동생 죽는 게 둘은 난데. 있지. 엄마는 되게 성실하셨대. 근데 요리하고 청소를 그 호텔에서 하는데 못 벌지 그만큼. 그거 가지고 나머지 동생들 못 키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때부터 아르바이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갖고 주급을 계속 받는 족족 엄마한테 다 갖다 줬답니다. 착한 애네. 여기까지는 저까지요? 괜찮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렇게 이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많이 배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제 외관상 멀쩡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외관상 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자주 이제 그 좀 하드코어 있잖아요. 쉽게 위험물 취급을 하거나 위험한 작업장에만 투입이 됐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산재를 여러 번 입어요. 아, 산재를. 네, 이게 또 문제가 되는데 해리스 스카프 샌도버 세 명이 설립한 이 그 공장이 있었는데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윈치 있잖아요. 이거 윈치를 코에 정통으로 맞아가지고 병원에. 코가 다 들어갈 뻔했대요.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6살 때는 미들랜드 정션의 철강 공장에서 대장 있잖아요. 때리는 거. 때리는 대장 업무로 이제 투입이 됐는데 그 뜨거운 그 쇠 증기 있잖아요. 물 식히다가 확 왔구나. 그게 얼굴에 닿대요. 그래갖고 2도 화상을 얼굴 전신에 입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손과 왼쪽 엄지손가락이 심한 화상을 입어가지고 또 치료를 했다고 합니다. 당시 이제 특징적인 거는 이 공장들을 계속 다녔는데 다니면서 이제 도시락 가방 있잖아요. 거기다 알카포네 이렇게 써놓고 다녔대요. 여기 분노 표출. 왜 그럴까요, 교수님? 이건 지금 궁금해서 여쭤보는 근데 이제는 내 생각은 계속 억압받고 하다 보니까 내적으로 쌓여 있는 어떤 폭력성 뭐 이런 거. 알카포네 세긴 세죠. 미국은. 알카포네 쓰잖아요. 네, 30년대. 마피아서 총 네. 대빵인데 네. 그렇게 나 그냥 해서 복수하고 싶다는 그런 게 만연하게 있는 거 아닐까요 이게? 그러니까 태춘이하고 양은이 뭐 이렇게 조폭기나 건달들이 거기 뭐 형님 하는 거 그런 걸까요? 뭐 가방에다 그거 써놓은 거는 아마 동경했겠죠. 뭐. 항상 그랬대요, 항상. 예. 그러다가 이제 10대 고 이제 이런 과정을 겪었고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그 범죄를 막 저지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만 17세가 되면서 그 공공기물 파손, 방화죄, 그다음에 경미한 절도를 저지르기 시작을 어차피 했고요. 절도 습성은 있잖아. 예, 도벽이 있었고요. 근데 얘가 이제 한 교회에 성가대에 들어가려고 신청을 했대요. 그랬더니 성가대에서 이제 또 안 외모도 안 되고 키도 작고 이 때문에 안 되잖아. 발음 노래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말이 새는 거라. 예. 그 네가 그래갖고 무슨 성가대네. 근데 이 교회도 그래. 그래 이건 잘못된 거다. 크잖아요. 오히려 그런 사람 더 저거 해줘야지. 얘 왔으면 그 그냥 뻐끔뻐끔만 해도 돼. 어차피 우리 같이 참여하는 거니까 하자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너는 안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약이 올라가지고 그 저기 오일 있잖아요. 기름 들고 가고 교회에다 불을 질러요. 아 교회 그 교회에다가. 예. 그래갖고 불이 좀 제대로 났나 봐요. 좀 많이 탔대요. 그래갖고 이 방화죄로 체포가 됩니다. 아이고 큰죄인데 그거. 예, 체포돼가지고 징역 1년 6월 18개월을 복역을 실제 합니다. 그때 나온 이후에 계속 야간 침입 절도를 상습적으로 했대요. 이제 낮엔 안 하고. 도벽이네 뭐. 네, 그래서 처음에는 절도만 했는데 나중엔 들어갔더니 주인이 없는 거라. 주인이 없으니까 뭐 가구를 부신다던가
그다음에 뭐 저기 가전제품 있잖아요. 이걸 뽀갠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일종의 반달리즘 있잖아요. 무차별적인 파괴 성향을 좀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고 했는데 이제 웃기는 건 얘가 수십 회를 이렇게 저질렀대요. 동네방네 돌아다니면서. 그것도 아까 네즈랜드라고 아까 동네 이름 말씀드렸잖아요. 거기만 계속 사고를 치고 다녔는데 경찰이 자기를 못 잡는 거야. 그러니까 이 순간에 이제 쿡 입장에서는 오씨 날 못 잡네. 이 경찰들 바보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신문을 볼 거 아니에요. 신문에 보면 이번에도 뭐 밤에 누가 와서 뭐 부셨네, 훔쳐갔네 이러니까 자기가 저지른 범행 있잖아요. 그 신문을 그 스크랩을 해갖고요. 그걸 이제 모아? 모아서 그거 보면서 즐기네 이제. 예. 얘 입장에선 유일한 성취감이었을 거예요. 인생 살면서. 그래서 그걸 트로피로 이용합니다. 트로피로 이용하는. 예. 근데 그러다가 이제 뭐가 있었냐. 이제 이때부터 이제 호주 경찰도 지문 감식하고요. 이게 이제 기법이 개발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족적하고. 그러니까 이게 1단계로 과학서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1949년 3월 12일 날 호주 경찰이 쿡의 신원을 파악을 해요. 한 범죄 장소에서. 지문 나오고. 예, 지문 파악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증거를 확보해갖고 당시 할머니 집에 살고 있었대네. 아버지 피해가지고. 그래서 이거 관련된 게 전부 다 그 증거로 인정돼갖고요. 1949년 5월 24일 체포됩니다. 호주 경찰에. 그래서 방화, 주거침 및 기물파손 혐의로 체포돼갖고 징역 3년을 선고받습니다. 아이고 싸게 받았네. 예. 근데 당시에 이제 2건의 절도, 7건의 침입절도, 4건의 방화죄. 방화 하나만 가지고도 사실은 뭐 몇 년, 5년 이상 막 거의 10년 살. 근데 이때는 방화죄가 약했나 봐요. 그런가 봐요.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3년을 선고받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쿡이 하나 배운 게 뭐냐면 자기가 지문 예. 때문에 잡혔으니까. 그러니까 갔는데 이제 쿡 너 한겨 그랬더니 저 아니에요 아저씨 막 이렇게 빡빡 우겼을 거 아니야 10대니까. 그러니까 경찰관이 지문 이건 안 된 막. 그걸 보여줬대 형사가.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여기 지문 다 찍혔는데 그랬더니 그게 뭐예요 그랬더니 네 손가락에 있는 문양 그리고 이제 족적 있잖아요. 그 신발도 얘가 좀 가난한 아이니까 또 맨날 같은 신발 신었을 거 아니에요. 그걸로 하니까 이 순간에 얘가 이제 깨달은 게 이제 지문 남기면 안 되겠다. 지문하고 족적을 남기면 안 되는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됩니다. 근데 청년기로 넘어갈게요. 성인 시절에는 주로 이제 여기저기 직업을 전전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 주로 얘기하는 게 어두운 곱슬머리에 뒤틀린 입을 가진 키가 작고 가볍게 행동하는 남자 이렇게 진술이 나옵니다. 대부분 똑같이 나와요. 10명한테 물어보면 9명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쿡의 그 캐릭터였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외모는 그렇다 치는데 성격이 좀 약간 좀 가벼웠대요. 그래서 쓸데없는 말 자꾸 하고요. 항상 쉴 틈 없이 말을 했대요. 제잘제잘 되는 거죠. 이게 왜 그러냐? 자기 입장에서는 저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으니까 외관상의 컴플렉스를 이겨내기 위해서 말이 좀 많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21살이 되면서요 호주군에서 징집이 돼갖고요 호주군에 입대를 합니다. 입대를 하는데 근데 전과 있잖아. 그러니까 이 당시 컴퓨터로는 조회가 안 되니까. 전과 있어도. 예. 입대를 했는데 입대하고 나서 이제 일단은 입대하고 나서요 하고 나서 조사를 한대요 호주군이. 그래서 나중에 추후에 걸리는구나 전과. 네, 근데 이때는 왜 이렇게 군대에 입대를 했냐면 당시에 교수님 외관상 약간 좀 불편함이 있잖아요. 근데도 왜 입대를 했냐면 당시에 아시겠지만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호주군이 그때 비상에 걸린 상태에서 한국전쟁 막 맞아요. 터지고 그래가지고 호주군도 좀 다 징집을 했나 봐요.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이제 3개월 동안 복무하면서 기초군사훈련 있잖아요. 이걸 너무 잘 받았대요. 특히 총기 사용하고요 사격술이 엄청 뛰어났답니다. 신병 중에. 손기술 좋았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그 준사관으로 선발이 돼요. 우리말로 하면 하사관급. 네, 부사관이죠. 부사관.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그 위에 있는 이제 간부하고 병사 사이에서 쉽게 얘기하면 뭐라고 제가 그걸 그 영국군 있잖아요. 이게 호주군 영국군 편제를 봤는데. 사진. 그러니까 썰전의 개념이긴 한데 랜스 커퍼는 뭐냐면 이제 사병으로 뽑았는데 맞아. 장교가 죽거나 문제가 발생할 때 지휘관 역할을 하는 거래요. 예, 이거 우리로 하면 병장급 되겠죠. 예, 직업. 그래서 외국 영화 보면 꽤 나오잖아. 예, 그래서 랜스 커퍼로 바로 이제 뽑혀가지고 직업군인의 길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훈련 받고 딱 이제 자대 배치 받는 순간에 신원 조회하는 과정에서 소년범 전과가 수십 개가 나온 거죠. 그럼 그러니까 이제 당시에 이제 쿡은 계속 군대에 남아 있고 싶었대요. 차라리 있었으면. 왜 여기가 나한테 맞는 데인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너 미안한데 전과가 너무 많아. 그리고 얘가 이제 최초로 있잖아요. 같은 병사 중에 선발돼 갖고 준사관으로 선발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인정을 받은 최초 상황이었는데 군대에서 내쳐버립니다. 이게 강제 전역을 당한 쿡은 1953년 11월 14일 당시 22살 1년 후에요. 캐닝턴 감리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만났대요. 19세 여직원인 사라솔 라빈이라는 교회에서 근무하는 여성 직원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기 부인 나왔는데 되게 환하게 웃죠. 네. 그래서 둘이 금슬이 좋아가지고요. 장난 아닙니다. 아들 4명하고 딸 3명을 둡니다. 7명? 네. 어이구. 그 연년생으로 애들을 낳았대요. 그러니까 요까지는 유복한 가정을 한 거죠. 잘 살았어야 네, 되는데. 네. 그래서 부인에 대한 거는 별게 안 나와요. 되게 괜찮은 사람으로 나오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가정 꾸리고 나서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잖아. 애가 7이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벌이가 안 되니까 이때부터 범죄로 이제 생활비를 벌기 시작을 한 거죠. 도둑놈 주특기를 발휘하겠구만. 네, 이제는 생계형으로 바뀐 거예요. 그 전에는 어떤 분노 표출이나 이런 걸로 갔는데 그래서 차량 절도를 집중적으로 했대요. 해. 특히 이제 50년대에서 60년대 사이에 호주도 마이카 붐이 좀 일기 시작을 해갖고 차 이제 뭐 비싼 차 있잖아요. 쉐보레 이런 것도 막 사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당시 이제 호주가 범죄가 많이 없다 보니까 차문 그냥 개방 상태로 내리든가 키 꼽아놓고 가던가 파훔쳐가지. 시동 켜놓고 가는 경우가 많았대요. 근데 절도범이 많지는 없었대요, 호주에. 근데 이제 쿡이 이걸 딱 노린 거죠. 아, 그 차 훔쳐다가 팔아먹어? 네. 왜 그런 손기술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체 차량으로 팔면 걸리니까 그 분해해 갖고요. 부품별로 팔거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짓을 중고 부품식으로 해갖고 그래갖고 했는데 이러다가 이제 얘가 이제 뒤가 밟히는 게 이 계속 차는 없어지는데 쿡이 했는지 몰라요. 차가 없어졌으니까. 근데 1955년 9월에 쿡이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해갖고요. 중상을 입어요.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을 합니다. 입원을 했는데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이 이 차가 쿡 차가 아닌 거예요. 아, 훔친 차구나. 네. 딱 걸렸어. 훔쳐갖고 토끼다가 걸린 거지. 그래서 이제 치료 중인 쿡을 바로 체포를 해버립니다. 그래갖고 이제 그때 쿡은 뭐라고 주장을 했냐면 사용절도 있죠. 아,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사용절도. 네, 이 차가 너무 좋아갖고 한번 타보는 건데요. 재수없게 사고 났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경찰이 지랄 이러고서는 차량 절도 혐의로 해갖고요. 저기 법원에 그냥 올려버려요 검찰에. 근데 이제 판사가 보니까 이 새끼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라. 그래갖고 저번에도 얘기한 하드 레이블 센텐스 아시죠? 아, 중노동. 네. 교화형. 중노동 교화입니다. 정식으로 맞아, 번역을 맞아. 하면 하드 레이버에 붙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너는 새끼야 교도소 가다 12시간씩 노동해. 예, 그거 안 하면 너 형량 저거 못 빠져나와. 이래가지고 이 중노동 교화형을 선고받는 예, 거지. 선고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가서 여기 교수님 사진 예쁘게 아파트 같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여기구나. 이게 이제 프리멘틀 교도소라고요. 오래된 교도소입니다. 근데 이제 신형 건물인데 이때는 1956년 12월 24일 거의 2년 채웠네. 크리스마스 이브 날이죠. 원래 2년을 선고받았는데 1년하고 3개월 정도 그러네. 살았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또 일을 해갖고 가석방이 됩니다. 근데 이때부터 이제 얘가 계속 차를 훔쳐야 될 거 아니에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때부터 나오는데 얘가 그 프리멘틀 교도소에 들어가서 이 기록엔 안 나오는데요. 배웠구만. 배운 것 같아요. 배운 거야. 야 바보 같은 놈아 배운 거야. 말이 되냐 이거예요. 흔적 남긴 것 때문에 걸리니까 배운 거야. 예, 그래서 이때부터 얘가 업그레이드가 왕창 돼서 나와요. 1년 3개월 동안. 예, 범죄학교 갔다 온 거지. 네, 걔도 학교에서 배웁니다. 이때부터 이제 교도소 갔다 오고 나서 이제 연쇄살인이 이제 막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아, 이게 문제네. 진짜. 그래서 58년 9월부터 아까 말씀드린 63년 8월까지 5년에 걸쳐 갖고 수십 차례 아니죠. 사실은 이제 300건 정도가 다 되는데 범죄를 저질렀는데 5년간 주로 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교수님 너무 범죄가 많아가지고 이걸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분석하기보다는 전체 통으로 분석을 했어요. 범죄학자들이 패턴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살인 이외에 그 강도 상해 있잖아요. 상해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패턴은 차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아이고 씨. 큰 부상을 입히는 수법. 이게 첫 아이고, 번째 씨, 지금 무섭네. 발견이 된 거고요. 새끼 뭐. 두 번째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소총 라이플 있죠. 이걸 난사해 버리는 거야. 빠바방. 그러니까 뭐야? 탄창 다 끝날 때까지 이렇게 난사하는 방법. 또는 피해자를 폭행한 뒤에 칼을 찌르는 수법. 그러니까 때려갖고 기절시킨 다음에 칼로 쑤셔대는 수법. 그 다음에 피해자를 가위로 뭐 손가락이면 손가락, 뭐 가슴이면 가슴 이렇게 막 잘라내는 거 있잖아요. 도려내는 수법.
그 다음에 도끼를 가져가서 머리 아우, 뒤통수를 씨, 찍어갖고 뭐야. 머리를 쪼개는 수법. 이 새끼 아주 이거 완전히 무슨 악마네 악마. 이걸로 한 250건의 강도짓을 저지른 거예요 이게. 아, 사람이 안 죽어도 그런데 다행이지. 7명밖에 안 죽었다. 예. 정말 다행이다 이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선 다행인 거죠. 그다음에 살인의 경우엔 또 따로 구분했는데 아, 또 살인은 또 다르네. 네, 총 8건 그러니까. 있잖아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주로 이게 많아요. 자고 있는 상태에서 집을 들어가서 물건 훔치다가 거기서 주인이 깨잖아요. 쏴 죽여. 깨면 얘가 권총이 아니고요. 라이플을 들고 다녔어요. 한장. 라이플을 난사해버린 거예요. 침대에다가. 이런 방식으로 했고요. 두 번째, 이것도 참 말이 안 되는 게 피해자 집을 방문해갖고 50대 아저씨가 이게 맞아 죽는데 띵똥하고 배를 눌러요. 그러면 이제 사람이 이렇게 옛날 그 유리구멍 있잖아요. 이거 누구야? 보려고 하고 따가면 그 벽에다 대고 쏴버려. 한 20발을 다 난사해버리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이 새끼 걸레가 이거 됐겠죠. 또라이네 이거. 네. 세 번째는 자고 있는 자의 집 피해자에 들어가서요. 목을 졸라 살해한 다음에 아주 잔인하게 시체를 있잖아요. 모욕을 주는 이런 방식의 세 가지 패턴으로 8건의 살인을 저지르고 이건 있습니다. 살인이고. 네, 예. 그 앞에 거는 강도 수법이었고. 예. 그래서 이제 살인의 사건의 내용을 보면 한 여성 피해자가 있었는데 거실 전등으로 이렇게 깨자마자 아저씨 누구예요? 그랬더니 거실 옆 전등 있잖아요. 줄로 목을 감아요. 목을 감고 살해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 아주 웃겨요. 사람이 죽었잖아요. 죽고 나서 바로 시간을 해요. 아이씨 이거 완전 또라이구만 이거. 예. 시간을 한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야 되는데 그 여자 시신을요 낙차 상태로 끌고 나와가지고 옆집 있잖아요. 집이 붙어 있잖아요. 주택이니까 옆집 잔디밭에 갖다 놔요. 왜? 몰라요 이유는.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그리고선 시신을 이제 옆집에 밤이니까 심야 시간대니까 잔디밭에 여자 시체를 낙차 상태를 널브러 놓잖아. 시간한 거를. 그 다음에 거기 근처에 있는 공병 있잖아요. 빈 병 중에 위스키병을 찾아요. 이걸 가지고 여자 생식기에다가 막 쑤셔 넣는 방식으로 성폭행을 또 해요. 시체를. 악마. 그리고 나서 나온 다음에 그냥 있는 대로 말씀드릴게요. 기록에 이것도 어렵게 찾았는데 나온 이제 시체에서 나온 성기를 공격했던 그 병 있잖아요. 이걸 혀로 핥아요. 아이씨. 그 다음에 그 병을 있잖아요. 그 여성의 팔에다 이렇게 껴요. 이것 때문에 호주경찰이 뒤집어졌대요. 끼고서는 그대로 방치하고 가버려요. 또라이 새끼네 이거. 전 처음 봐요 이런 케이스는. 두 번째 다른 또 피해 여성은요 자다가 역시 깨갖고 아저씨 누구예요 하다가 이제 공격돼 사망당했는데 일단은 목 졸라 살해하고 일단 교살이 이선이에요. 교살을 하고 그 다음에 가위를 하나 찾아갔고요. 뭐 유두부터 손가락 이렇게 좀 귀 볼부터 해갖고 이걸 다 잘라버린 거예요. 돌출 부위만 잘라내. 맞아요. 돌출 부위에 절단행위가 있다며요. 얘가 또 이랬고요. 교수님 이게 지금 다 틀리잖아요 지금 패턴이. 아이씨 웃기는 놈이네 이거. 또 다른 여성 같은 경우는 여성이 이제 비명을 질렀대요. 근데 이때는 칼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칼로 이제 침대 여자를 눕힌 다음에 목하고 심장 부위만 찔렀대요. 일반 필살로. 찔르고 났더니 이제 여성이 이제 그때부터 숨이 넘어가잖아요. 죽음의 과정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A 씨하고 욕을 한 다음에 냉장고를 가갖고요. 냉장고에서 레모네이드 있잖아요. 그걸 마시면서 의자에 앉아갖고요. 그 여자 숨 죽어가는 넘어가는 걸 과정을 보는 거야? 관찰을 했대요. 이 새끼 악질 중에 예, 상악질이고. 상악질이에요. 예, 이거 할 말 없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해갖고 이제 아까 말씀 8명이 총 사망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피해자 이름을 보면 프네나 페니 버크만이라는 사람하고요. 질리언 맥퍼슨 브루어, 존 린제이 스터키, 조지 오먼드 웜슬리, 로즈마리 앤더슨, 그다음에 콘스탄스 루시 메드릴, 설리 마사 맥리어드, 그다음에 브라이언 빈센트 위어 이래가지고 총 이제 8명인데 여기 교수님 제가 2번하고 5번은 동그라미 아까 두껍게 해놨잖아요. 그거 오해받은 거 아니야? 맞아요, 교수님. 요거 무죄 떨어진 거. 이거는 나중에 이제 완전히 정리돼 갖고 8명이 피살됐다고 나온 거고 당시에 얘가 검거되고 재판받을 때는 이 2명은 빠집니다. 네. 그 다음에 8번 같은 경우는 역시 마찬가지로 당시에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어요. 총 맞아가지고 안 피해자인데. 죽었었구나. 예, 당시에 생존했는데 중환자실에 입원한 이후에 3년 있다가 돌아가셔요. 그러면 이거는 살인미수죠. 살인으로 살인미수죠. 그러니까 아니, 그 당시에는 살인미수죄였죠. 예.
그래도 살인 사건하고 연결. 예, 인과관계만 인정되면 총에 예. 맞아서 치료해서 죽었으면 결국은 예. 3년 뒤에 사망하면 살인죄로 근데 바뀌어요. 이제 얘가 재판받고 1년 있다 사형에 처해져 가지고 의미 없네.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요 8번 건 같은 경우는 살인 미수에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이제 5건이죠, 교수님. 한 건은 지금 피해자가 생존해 있고 2건은 얘를 범인으로 안 봤기 때문에 재판 당시에는 5건의 살인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것만 해도 뭐. 네.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어쨌든 결론적으로 8건의 살인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250건이라고 그랬죠. 강도 사건만. 거기다 살인 미수만 14건, 15건 이 정도 되니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난리 나지. 4년, 5년 동안 이거 이 뭐 난리가 대형 난. 사건이지. 네. 신문이요. 이런 표현까지 나와. 잉크가 마를 날이 없었대요. 맞아, 그러겠네. 뭐. 계속 호해 나오고 막 특집 기사 나오고 그래갖고 동네가 다 불안했겠어. 네. 그래갖고 이제 호주 전역이 뒤집어졌겠죠. 이게 이제 한 주사건이 아니라.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연방 경찰청하고요, 연방 검찰도 있을 거 아니에요, 호주에요. 거기서 개입해갖고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주 경찰청에다 너네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렇지. 이게 말이 되냐고 이 잔잔한 호주에서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 난리가 됐고요.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엄청 노력은 했는데 문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많이 사건이 다발하니까 모방형 범죄가 아니냐 이렇게 봤던 첫 번째 오류가 있었고요. 근데 이게 패턴이 다 달랐잖아. 예, 근데 한 놈이 너무 많이 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러네. 야 이거 비슷한 놈 여러 명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모방범죄 있는 줄 알았거든.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살인도요. 3가지 사건 사례만 말씀해 패턴이 다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 사건은 미리 말씀드렸죠. 그냥 띵동하고 문 연 다음에 총기 난사해 버렸다. 오다르륵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된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사해야겠죠. 그래서 총 12세 이상 남성 3만 명, 호주에서 3만 명이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 당시에. 지문을 다 땄대요. 지문법이 우리 통과도 안 DNA 되는. 대조군 하는 것처럼. 네, 그때 지문 필수 등록제도도 없었는데. 그렇지. 그 그러니까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에 사는 성인 남성은 다 지문 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네. 12살 이상은 다 딴 거. 예, 예. 그다음에 이게 당시에 쓰인 라이플이요. 22구경 있잖아요. 그러니까 권총탄 있죠. 작은 탄환이 나가는 자그만 라이플인데 22구경 라이플에 대해서 왜 라이플을 많이 썼거든요. 범행에서 강도 때도 쓰고 그래가지고 어떤 총이냐 총기를 알아낼 목적으로요. 무려 6만 발을 실사격을 했답니다. 아이고. 이 기록에 나와요. 시뮬레이션. 아이고. 그래서 일단 총은 거의 찾아낸 것 같아요. 총의 종류까지는. 그래서 그러다가 수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있었는데 1963년 8월에 그 마운트 플레전트에 룩 우드 스트리트라고 있어요. 그 거리가 있는데 거기 제랄드 톤 왁스라는 꽁나무가 있어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교수님 번역하다 죽을 뻔했는데 제랄드 톤 왁스 그러면 왁스가 교수님 밀랍이잖아요. 그러니까. 촌농 있잖아요. 근데 이게 제랄드 톤 왁스가 식물 이름이에요. 호주에만 있잖아요. 있는 식물이에요. 서호준의 그것. 예, 예. 서호주 지역에만 서시라는 그 지역 그 토착 식물이래요. 이게 덤불이 있어요. 이게 제랄드 톤 왁스 건. 예, 예. 이런 식물이 있는데 이 꽃나무 덤불 속에서 소총이 발견된 거예요. 수색 과정에서. 아까 22구경 라이플. 예, 그게 교수님의 사진까지 찾아서 넣었어요. 이 총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총기가 발견이 되니까 과학수사대가 와가지고 특히 이제 7번째 땄겠구나. 피해자인 맥리어드 사건에서 쓴 총기 있잖아요. 이거는 정확하게 발견이 됐는데 아, 이 총이 같은 총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세임 같다 이거예요. 그래갖고 일단은 아, 이 범인이 쓴 총이 맞겠구나. 숨겨놔도 다시 쓸 수도 있잖아. 네, 추정이 된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 경찰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이게 이제 급해서 버린 것 같은데 검문 검색 그때 심했대요. 그래서 차 지나가면요 교수님 다 차 막 열구하고 그러니까 얘가 검문 받는 과정에서 놀라갖고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얘가 이 총을 다시 찾으러 올 거야. 분명히 가지러 오겠지. 머리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 이 총은 압수를 하고요. 이 총은 저기 증거물이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 있잖아요. 같은 기종. 네, 같은 기종 중고를 사갔고요. 그거를 또 이제 그 자리에다 갖다 놔. 똑같이 처리를 했대요. 모양까지 다른 거부터 그리고 해갖고. 그 옆에서 감시하나 가지러 올 때까지. 그렇게 한 다음에 투명 낚시줄을 길게 연결을 했대요. 수십 메타를. 그리고서는 고기 옆에다가 교수님 저기 그 동물의 왕국 같은 거 이제 내셔널 기업 촬영하면은요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저기 텐트 같은 거 쳐놓고요. 거기 PD들 숨어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수사관 은신천막. 네, 사냥꾼 은신천막 있잖아요. 그대로 은신을 하고 기다립니다. 웃기죠 이거. 이거 뭐 짐승 동물 사냥하는 거랑 똑같네. 예. 그러고선 한 2주가 지났는데 진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1960년 9월 1일인데 자정을 넘을 무렵에 한 남성이 스멀스멀 총으로 접근하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경찰은 저 만져라 왜 만져야지 범인이잖아요. 그랬더니 그걸 딱 땡기더래요. 그 순간 낚싯줄에 신호 딱 갈고. 네, 그 순간에 옆에 있던 경찰관 8, 9명이 다 달려들어가고 그냥 체포를 해버린 겁니다. 위장 천막 속에 있던 사람이 다 네. 떠나간 거네. 그러니까 뭐 어이없게 잡힌 거예요 사실은. 교수님. 새끼. 과학수사의 개각이긴 합니다. 예. 낚싯줄로. 이건 과학시사도 아니다. 씨. 낚싯줄로. 사냥수사네. 예. 그래갖고 이제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 형사들이요 대충 감은 잡았대요. 왜 그러냐면 차를 타고요 고기 아까 그 덤불 있잖아요. 덤불을 자꾸 왔다 갔다 했대요. 아, 그래서 눈여겨 보고 있었구나. 예. 들락날락하니까. 예. 그러니까 경찰들도 2주 동안 잘 숨어 있었던 거고 짱 박혀갖고 안 아이고, 걸리게. 얼마나 짜증났을까. 거기서 위장 천막에 숨어 있으면. 말해요. 그 소리도 못 내고. 예. 그래갖고 이제 감은 잡고 있었대요. 감은 잡고 있었는데 딱 잡고 나니까 이 새끼네 이렇게 된 거죠. 맞는 거네. 체포된 다음에 그 아까 얘기한 맥 리어드 사건 있잖아요. 요거 관련돼서 지금 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 갖고 얘기를 했더니 적극적으로 쿡은 부인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리고 호주에 이 총 가진 사람이 몇 천자루가 되는데 내가 뭐 범인이냐고 막 이렇게 빠고 우겨요. 이때 이제 맥스 베이커라는 이분이 나중에 인터뷰도 많이 나왔는데 이 맥스 베이커라는 형사가 열이 받아갖고요. 그러니까 전곡을 찌른 얘기를 한 거예요. 쿡한테. 너는 어차피 지금 사형이야. 내 감으로 네가 지금 일어난 살인 사건이나 살인 미수 다 네가 저지른 것 같은데 너가 지금 다 시원하게 뿔면 그래도 존중 받으면서 사형이 될 거고 그렇지 않으면 네가 지금 똑바로 얘기 안 하면 그 뭐라고 하죠 도살장에 끌려가는 개 끌려가듯이 그렇게 잔혹하게 너 죽을 테니까 각오해. 내가 그렇게 할 거거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우. 이 느낌은요 뭐냐면 그 당시가 이제 인권이 없을 때니까 너 씨 내가 고문해서라도 다 받아낸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 순간에 이제 쿡이 기가 꺾인 거예요. 어차피 걸릴 거 뭐. 네, 그래가지고 자백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암기력은 보통 사람 이상했답니다. 좋았다며. 그래가지고 자신의 범행 대부분에서 정확하게 있잖아요. 기억하는 대로 다 설명을 하기 시작을 했고요. 특히 이제 놀랐던 거는 아까 강도가 250건 그걸 다 뿌렸대요. 와. 앉아가지고. 이 새끼 아주. 얘는 나름대로 지 범죄에 대해서 통계가 있었던 거예요 머릿속에. 네. 그걸 뭐 적어놓은 것도 없는데요. 수술수술 다 불더래요. 이걸 다 들으면서도 기가 막혀 했답니다. 근데 이 범인들이 왜 잘 기억하는 줄 알아요? 잘 몰라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잘 도둑놈들 기억한다고 잡아서 물어보면 그러더라고요. 잘 예. 기억하는 이유가 있어요. 걔는 우리는 250건이니까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도둑놈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렇죠. 한 건 한 건마다. 작업이니까, 예. 그래서 한 건 하러 갔을 때 갔더니 식탁 앞에 아줌마하고 뭐 할아버지가 얘기하고 있었고 그때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장독대 밑에 잠깐 숨어 있는데 장독대 밑에 내가 뭐 이를테면 새똥을 깔고 앉았다든지 뭐 이런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렇죠. 그런 그 혼신의 노력을 다 하는 과정에서 그 순간순간 특별했던 기억들이 얘들한테는 있더라고요. 각인이 되는 거네요.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얘기하면 네. 이제 동네는 막연히 모를 수 있어요. 헷갈리면. 네. 도남동 어디 몇 번지 그러면 거기는 내가 몇 건 했는데 그 정도밖에 모르다가 약간씩만 단서를 던져주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요. 그럼 뭐 예를 들어서 교수님 비 오는 날 그때 뭐 5월 달에 비 오는 날 이렇게 얘기하면 이 정도만 해도 맞아 그날 비 오는 날이었지. 그때 내가 그 집에 들어가려고 그랬더니 뭐 쇠철문이 뭐 망가져갖고 고리만 빠지고 말이야. 뭐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범인 입장에서는 한 건 한 건에 혼신의 힘을 기울이기 때문에 기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사관도 머리 좋아야겠네요. 그걸 다 연상해서 이렇게 던지려면.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그러니까 박자를 맞춰줄 수 있어야. 예. 그래서 그랬나 봐요. 250건을 그러니까 맥스 베이커라는 형사가 대단하네. 교수님 같이 아마 그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다 뿌렸대요. 와 그래갖고 이제 처음에 이제 경찰이 이렇게 황당했겠다. 그거 받아 적는데도
250건 거기다가 뭐 8건 14건 이거 있잖아요. 환장하겠다. 이걸 다 갖다 적어갖고 검사한테 줬더니 검사가 안 믿더래요. 안 믿지. 그럼 이거, 이 새끼 미친 거 아니야. 그럼 다 했다는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아주 안 돼갖고 검사한테 다 보여줬대요. 검사가 보면서도 혀를 내쳤잖아요. 그건 뭐 워낙 디테일할 테니까. 네, 워낙 디테일해가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까 얘기한 7건의 살인 사건 여기 미제로 남아있는 8번은 생존 상태였으니까 제끼고요. 15건의 살인 시도 그다음 살인 미수죠. 250건 이상의 강도. 근데 실제로요 각 케이스별로 교수님 말씀 따라요. 어디서는 뭐 10원짜리 동전 4개밖에 그거 없었네. 나오니까 그거 다 안 되니까 나오네요. 정확하게 나와요. 지가 취한 거 정확하게 알아요. 도둑놈들. 케이스 바이스 이게 다 그렇게 나왔대요. 도둑놈들은요. 지가 훔친 거 정확하게 알아요. 네. 영건영인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때 돼지저금통에서 갖고 온 게 136원. 네, 그렇게 이런 거 나왔대요. 다 알아요. 네. 기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페니까지 다 나온 거예요. 아유 안다니까요. 네. 훔쳐갖고 온 볼펜 그거 무슨 색깔인도 알던데. 아이고 참. 응? 이게 그 케이스예요. 심지어는 시간하고 날짜도요 맞아요. 거의 정확하게 맞아요. 이렇게 봤습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특히 정확한 게 이유가 뭐냐면 12시 이후에만 주로 활동을 해요 범행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아까 나이트 콜러라고 그랬잖아요. 나이트 그게 콜러. 자정전으로만 움직이는 게 습성이어가지고 그게 이제 정확하게 나온 걸로 파악됩니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게 이제 현장 검증하는 사진인데 너무 태연해요. 나 진짜. 예,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요게요. 아까 총기 난사했다고 그랬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게 지금 다 창문이 뽀개진 거거든요. 여기다가 이제 사람 나올 때 그 총기 난사가 예, 그 50대 아저씨 죽은 현장이고요. 그다음에 차로 사람 갈아버리는 거 많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 이 새끼 그냥 태연하게 태연하잖아요. 연기하네. 여기에 포즈 잡으니 경찰은 또 뭐냐고. 유영철이 사건이 났을 때 유영철이하고 사진 찍느라고 정신없었던 정신 나간 형사들도 있었거든요. 아, 예. 여기도 이게 포즈 잡은 거예요. 이것도 욕 많이 먹었어요. 요게 잠깐 도둑놈 얘기 하나만 더 예, 할까요? 뭐 예. 어제 KBS 그 스모킹 것만 네. 얘기해. 역사전을 그날 네. 어제 잠깐 방송했는데 그거 이제 하면서 내가 어제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조세영이라는 그 대도 뭐 내가 맨날 뭐 소도 대도가 어디냐고 내 얘기하는데 도둑이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세영이가 프로 도둑놈인 건 맞아요. 그 걔가 왜 프로 도둑놈이냐면 흠치러 들어갔어. 바지기야 가져갈게. 네. 막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걔한테 정해져 있는 20분이라는 지 나름대로 룰이 있어요. 룰. 아, 시간이요? 20분. 아무리 물건이 많아도 20분은 오버하질 않아. 할인해. 그냥 하다가도 멈추고 시간 되면 나가는 네. 그 프로였거든요. 조세영이가. 네. 그래서 20분 절대 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버릴 거 버리고 가져갈 거 정리하네요. 그러니까 아무리 더 가져갈 게 많아도 네. 욕심 안 부린다는 거지. 왜 그러냐면 훔칠 게 더 많으면 그거 다 챙기다가 결국은 시간 오래 걸리고 해서 검거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조세영이는 자기 머릿속에 딱 정해놨어요. 20분 아무리 훔칠 게 많아도 20분이 넘어가지는 않는다. 네. 그 시간 내에 단시간에 치고 빠진다. 네. 그 룰을 정해놓고 도둑질했거든요. 그리고 프로 도둑인 거 맞는데 요 사건 얘기하면서 보니까 요 새끼는 나름대로 이것도 정확하게 다 기억하고 뭐 훔친 거 뭐 이거 다 알고 어떻게 들어가고 시간 이거 정확하게 하는 거 봐서는 네. 요 도둑놈 나름대로 지 스스로를 통제하는 어떤 그 조세영이처럼 네. 그런 기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250건 하는데도 안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도 교수님 보시면 이 현장 검증한 사진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 막 받아들이는 정신없잖아요. 형사가요. 당시에 현장 검증을 얘가 주도했대요. 국이. 그러겠어. 뭐 검사나 형사가 야 어떻게 했지 이런 게 아니라 줄줄줄. 지가 일몽이에 쭉쭉쭉 설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세영이랑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교수님 아까 조세영이 비슷한 식으로요. 자기가 딱 정해놓은 거에 그러니까 군더더기가 없대요. 네, 그러니까요. 범행 과정이. 얘가 그거예요, 내가 보니까. 프로예요, 프로. 그러니까 안 죽었으면 A 씨 못 죽였네 이러고 가고요. 그다음에 가서 이제 뭐 범행했는데 성공했잖아요. 그럼 할 거 다 하고 빠지고요. 그러니까 정해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룰이 있단 네. 말이에요. 그거를 절대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래갖고 이제 현장 검증 들어갔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존 린제이 스터키라는 사람이 살인당했는데 이게 피해자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지문이나 이런 증거가 확실히 있었대요. 대조해 보니까 맞아가지고 그냥 우선 기소를 한 거죠. 세 번째 사건이네. 네, 존 그냥 린제이 스터키. 무조건 기소를 한 거죠. 일단 기소하자 그래 기소됐고요. 요거에 대해서 1차로 일단 유죄가 인정이 됩니다. 하나가 먼저. 네, 예. 그리고 나머지 아까 말씀드린 그 총
8건 하고요. 그다음 14건 하고요. 그다음 250건에 대해서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기소 및 재판이 진행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이러니가 뭐냐면 얘가 이제 그 10대 말에 그 프리멘틀 교도소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거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범죄 수법을 배웠는데 여기 재수감이 됩니다. 근데 이제 9월 말에 이제 추감이 되고 나서요. 9월 말에 데이몬드 희난이라는 이제 변호사가 붙어요. 이게 국선 변호인 같은데 이 변호사가 이틀 동안요. 거기 먹고 자고 하면서 이틀 동안 진술을 다 받아요. 받는데 경찰한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50건의 강도 사건도 진술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게 두서가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된 거라. 그래가지고 거꾸로 변호사가요. 경찰 수사에서 제대로 정리 안 된 걸 싹 데이터베이스를 정리를 해갖고 싹 갖다 그냥 법정에 내버려요. 왜 이렇게 했느냐? 중간에 있잖아요. 빠져버리는 게 발생하면 추가 기소가 될 수 있잖아요. 맞아. 나중에 저도 이거 나중에 확인했더니 이게 웃기더만요. 메고 갈 때 다 메고 가는 게 좋아요. 네, 그러니까 변호사 입장에서는 전략을 짠 게 다 네가 한 거 다 털자 이번에. 왜 그러냐면 네. 한 건에 1년 이게 합산형이 아니거든요. 네. 한 건에 1년, 두 건에 2년 이렇게 합쳐지는 게 아니고 죄를 10개를 가지고 가면 가장 큰 형의 기준, 가장 큰 이 형량의 기준 해가지고 그냥 조금씩 추가하는 형태잖아요. 네. 그런데 자 250건인데 248건만 해서 갔어. 네. 근데 나중에 2건이 더 발견됐어. 그럼 살고 있는 동안에 그럼 재차 또 그 2건에 대한 게 추가 기소해갖고 재판 또 받아야 되잖아. 더 살아야 되는 거죠. 또 받아야 돼요. 그죠. 그 전략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우리도 도둑놈 잡아오면 막 수백 건 되는 놈들이 있거든요. 네. 그때 우리가 분명히 얘기해요. 너 머리 짜내야 돼 이 새끼야. 너 완전히 세탁기 놓고 돌려야 돼. 네. 너 지금 이거 싹 끌어안고 다 짊어지고 안 가면 나중에 추가 발견되면 너 추가 기소돼 임마. 몇 바퀴 더 도는 수가 있어 우리. 머리 엄청 쓰지. 자기가 걸 다 그냥 폭파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데스몬드 희난이라는 이 변호사도요 그랬던 것 같아요. 전략이. 왜 그러냐면 얘가 지금 하도 많이 조질러가지고 맞아. 만약에 이 재판 끝나고 나서 또 튀어나오면 그렇죠. 골 때리니까 그냥 다 지어 짜자 그래갖고 이틀 동안 그 교도소에서 먹고 자고 하면서 통계를 내버렸구만. 네, 다 정리를 했답니다. 그래서 5건의 살인사건 아까 말씀 2번하고 5번은 다른 범인이 이미 유죄를 받은 상태였기 때문에 이게 이건 아니다. 잡히고요. 그다음에 8번 아까 살아있었기 때문에 살인미수로만 그렇죠. 변경이 돼 근데 있었고요. 나중에 죄명이 변경될 텐데 사형으로 끝났고요. 예. 그리고 250여 건의 강도 범죄에 대해서 기소돼 갔고요. 대단하죠. 어마어마하다. 진짜 250건 강도. 예. 이것도 신고된 게 250건이에요, 그죠? 강도 250건은 참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절도 200건은 내가 생각할 때 가능해요. 네. 근데 사람을 협박하고 대면한 상태에서 강도짓을 하고 250건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더 웃긴 거는 이게 이제 호주가요 인구 밀도가 높은 동네가 아니기 맞아, 때문에 희박하죠. 희박한데 250건이 한 동네에서 발생했으면 그거 알지 말이 안 돼. 이걸 못 잡았다는 거. 예, 이거는 경찰 욕먹어도 당연한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이걸 기소가 됐고요. 재판 진행됐는데 그 재판 초기에 이제 아까 얘기한 데스몬드 희난하고요. 기타 이제 변호인단이 구성이 됐대. 이때부터는 변호사들 샀나봐요. 예, 투입을 했는데 정신질환을 앓고 있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다. 그러니까 그렇지, 무죄다. 당연히 그 얘기 나올 것 같았어. 그러니까 사건 정리 싹 해서 낸 다음에는 다 자백을 한 다음에는 정신치료 한 적도 있잖아. 뇌수술도 받았고.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야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웃긴 거는 그 정신분열증을 알고 있는데 또 다른 자아가 있다. 쿡이. 또 탐이 시켰다 나오는구만. 네, 평상시에 애가 착하잖냐 보면. 근데 그 안에 있는 놈이 나타나갖고 살인도 그렇게 마구잡이 저지르고 그러니까. 미친 짓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랬더니 이제 검찰 중에서 열받아가지고 그 주정부 있잖아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정부 있잖아요. 여기 정신건강 서비스 국장을 직접 보건국장이죠. 우리는 말하면 불러들여요. 그리고 재판을 하는데 이분이 이제 의사였나 봐요. 참고인 네, 이분이 한 게 뭐냐. 신문했구나. 그냥 뭐 멀쩡합니다. 이렇게. 분석해서 얘기했고요. 인정 안 됐겠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변호인단 측에서 그리고 우리가 호주에 저명한 정신과 의사들 몇 명 될 테니까 분석 좀 할 기회를 달라 그랬더니 법정에서 그래요. 웃기시네 하고 그냥 기각시켜버려요. 워낙 나쁜 놈이니까. 네. 얘는 아예 죽기로 돼 있었던 놈이네 결론. 네. 그죠? 그래서 이제 지방법원하고 고등법원 1, 2심에서요. 전부 다 유죄가 선고됐고요. 그다음에 주 대법원에서도 3일간의 재판 끝에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서 유죄로 인정을 하고요.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형을 집행하도록 명령합니다. 그 당시 여기 교수형이죠.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대법원에서 최종 선고 내려지기 10분 전에요. 이제 대법원 판사가 물어봐요. 쿡 일어나봐요. 내가 선고하기 전에 뭐 할 말 있나 이렇게 물어본 거라. 그랬더니 얘가 거기서 뭐라냐? 2번 브루어 사건도 제가 했고요. 5번 앤더슨 사건도 제가 그것도 했는데요. 내가 한 겁니다. 그래? 왜 이거를 저기 검찰하고 경찰에서는 인정을 안 할까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대법관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게 뭐야 된 거야? 왜 그럼 대법관은 모르잖아요. 없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겨 그랬더니 검사가 그런 거예요. 아니 이미 저기 2명 다 유죄 선고 받아갖고 끝난 사건인데 그 사건 범인들은 다 유죄 받았다고 얘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대법관이 물어봤대요. 또 주 대법관이 그럼 검찰은 얘가 왜 이렇게 주장한다고 생각해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검사 얘가 지금 재판 저기 사형 나올 것 같으니까 오래 살라고 시간 끌라고 저기 두 건에 대해서 지금 약간 페이크 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소 기간 또 그 기소하려면 또 보강해야 되잖아. 예, 보강해야 되니까 재판 과정 길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법관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겠네 이렇게 지금 된 겁니다. 그 이 새끼 교수형이 처해진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변호인단이 어쨌든 사형 선고 받았잖아요. 최종 선고 받고 났으니까 재심 신청을 하자고 이제 쿡한테 가서 설득을 해요. 야 재심 신청해도 돼. 너 정신 진단 받아갖고 해보자. 그랬더니 쿡이 거기서 뭐라냐? 나는 이렇게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나는 법을 존중한다. 이때부터 웃겨요. 법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냥 사법부의 결과를 나는 인정하고 난 재심하지 않을 거니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강력하게 의사표명을 합니다. 결국 이제 변호인단은 재심 청구 포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멘틀 교도소에 아까 다시 들어갔겠죠. 거기서 13개월 가량 보낸 후에 1964년 10월 26일 날 오전 8시에 아침을 먹고 교수형이 집행이 됩니다. 이게 그 집행됐던 그 교수형 틀 실제 사진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또 웃긴 게 뭐냐면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주가요. 사형 폐지 예정주였어요. 주별로. 야, 근데 이 새끼 어떻게 했네? 이게 마지막 예정이었다고? 예, 예정이었는데 얘가 마지막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마지막 사형수네. 예. 그 주에 예.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예. 마지막 사형 나간 사람이래요. 그 뒤로는 이제 종신형으로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프리멘틀 공동묘지에 모였는데 이 여자 사진 되게 무섭죠. 이거 누구야? 예, 랜달? 마사 렌달이라고 해서요 아동 연쇄살인범이에요. 애들만 죽이는 아주 나쁜 여자가 있었는데 이게 호주에서 되게 유명한 그 마녀라고 불린 여자인데 이 여자 바로 옆에 묻혀요. 아이고야 임자 만났네. 예, 그러니까 임자 만났다고 그래요. 죽고 나서도 이게 참 그러네. 거기 가면 또 이 저 랜달이 고참이라고 또 엎드려 예. 뻗치시키고 때리고 그럴 거 아니야. 예. 근데 이제 이 후일담이 이게 웃기는 사건이야 이게 뭐냐 아까 2번하고요. 5번 제가 하고. 5번 얘기했잖아요. 그 얘기 잠깐 하고 마무리할게요. 질리언 맥퍼슨 브루어라고요. 2번 피해자 있잖아요. 두 번째 돌아가신 분. 이 여자분이에요. 실제 사건인데 이 당시에 청각장애인인 데릴 비밋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청각장애이니까 이제 아예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려. 예. 이 사람이 1961년 12월에 이제 유죄로 판결을 받아요. 근데 이 사건은 1959년에 일어났거든요. 근데 도끼로 이제 머리를 찢고요. 아유. 가위로 찔려갖고요. 그럼 이 새끼 아까 수법하고 비슷한데? 네, 난자당해서 죽은 이 부유층 여성이었대요. 그래서 돈도 되게 부잣집 딸이었대요. 질리언 맥퍼슨 브루어인데 요 이제 범인으로 이제 청각장애인인 데릴 비밋이라는 남성이 딱 찍힌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재판 받아갖고 유죄가 된 거라. 그 처음에는 사형 선고를 받았대요. 근데 이 당시에요, 이 수어하고 이런 거 장애인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이 전혀 없어갖고 그냥 몰아붙이면 그냥 다 범인이 되는 거라. 그래갖고 사형 선고 받았다가 징역형으로 감형이 됐고요. 나중에 이제 그 포스트 신문이라고 그 지역 신문사가 있는데 브렛 크리스티안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거든. 기자의 정신으로 본다면. 거기다가 아까 쿡은 지가 했다고 진술했잖아요, 재판에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도와줘갖고 재판에서 이제 뒤집히게 됩니다. 첫 항소는요, 왜 발생했냐면 그 쿡에 있잖아요. 그 증언이 나오고 나서 항소가 나와요. 쿡이 지가 죽였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데릴 비밋 씨 입장에서는 씨 쿡이 잡아야겠는데 나 범인 아니잖아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당시에 이제 대법원장이 뭐라고 그랬냐면 이게 지금 재판 길게 끌라고 지금 거짓말하는 거예요. 속된 말로 엉간다고 그러잖아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네 지금 데릴 비밋이 네의 재심 청구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미 넌 범인이야. 이렇게 무실당한 거죠. 15년을 복역을 해요. 이 사람이 억울하게. 그러고 나서 가석방이 됐는데 그 이제
뒤에 로즈마리 앤더슨 있잖아요. 두 번째 사건. 이 로즈마리 앤더슨 사건이 먼저 재판 결과가 뒤집어집니다. 무죄가 나가는구만. 네, 무죄가 먼저 나왔어요. 나오고 나니까 저 무죄 결정 났네. 그럼 나도 무죄가 될 수 있겠네. 그래갖고 재심 청구하고 출소한 다음에 재심 청구를 합니다. 이미 살고 나와서. 예, 재심 청구를 해갖고요. 2005년 4월 1일 날 무죄 판결을 받아냈고요. 형사보상금은 그럼. 2011월 6월 2일 날 결정납니다. 그래갖고 호주 정부로부터 42만 5천 호주 달러. 꽤 큰 돈이죠. 이렇게 보상금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로즈마리 앤더슨 사건이 있는데 여기 그 남자 피의자예요. 존 버튼이에요. 멀쩡한 사람이에요. 버튼이라는 놈이 무죄 났을 때문에. 예, 이 사람은 뭐 열심히 잘 사는데 사람도 괜찮게 생겼잖아요. 1963년 2월 12일 새벽 2시 30분경에 그 로얄 퍼스 병원에서 교통사고로 차에 추돌돼서 사망한 여자가 있었는데 로즈마리 앤더슨의 남자친구입니다. 이 존 버튼이라는 사람이요. 아 근데 그 지 여자친구 죽인 죄로 유죄 판결 받았던 거예요? 네, 뭐? 5번 사건이요. 근데 이거 쿡에 간 거란 말이지 이것도? 네. 근데 어떻게 됐냐? 19번째 생일이었대요. 전날이 죽은 날 여자친구가 죽은 날이요. 근데 둘이 이제 집에서 놀다가 싸운 거야. 싸우니까 이제 이 로즈마리 앤더슨이 존 버튼 남자친구한테 나 삐졌어 집에 갈래. 그리고 걸어 나간 거라. 그 걸어 나가다가 차에 치여갖고 죽은 거예요. 야 이거 쿡이 공개한 거 맞네. 예, 맞아요. 맞는데 문제는 뭐냐면 주변에서 이제 조사를 해봤더니 싸웠으니까 둘이. 싸웠다고 얘가 또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존 버튼이 아이고, 저랑 경찰 싸워서 수사 나갔습니다 개판을 하니까 그 네가 죽였겠네 이렇게 갖고요 고문을 당한 걸로 판단이 돼요. 가혹행위. 그러니까 거짓 자백했겠지. 19살짜리 끌려가니까 뒤지게 패고 막 그러니까 너 저씨 너 빨리 안 부르면 너 죽여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차로 있잖아요. 따라가서 지차로 갈아버렸다고 이렇게 해서 진술합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종신형 살게 된 거죠. 이거 쿡이 한 게 맞네. 네, 근데 나중에 이제 대법원까지 가서요. 대법원에서는 아리까리 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교수님 그 당시에요. 그 받친 부위하고요. 얘 차하고 안 맞았대요. 아 그러면 아니거든. 이게 매칭이 안 된다며요. 매칭이 안 되는 거 절대 아니거든 그거는. 차 보시면 아시죠, 교수님? 그럼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안 맞았대요. 그러니까 아구가 안 맞으니까 대법원에서도 지가 죽였다고는 했잖아. 그러니까 이게 10년 선고했게 하다가 그 법무부에서도요. 호주 주 법무부에서 5년만 살아 이래갖고 5년만 복역하고 나옵니다. 지들도 찝찝했던 거지. 그러다가 1998년도에 이제 출소했죠. 5년만 살고 나왔으니까요. 그 미국의 차량 사고 전문가를 호주에 직접 불러갔고요. 실험을 했는데 안 맞는 거 이게. 맞아요. 그 차종하고 그 중고차까지 구해서 했는데 안 맞는 맞아요. 거라. 거기다 쿡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진술 내용을 다시 해서 얹어 보니까 쿡이 한 게 맞지. 쿡이 한 게 맞거든. 그래. 그래갖고 2002년 2월 25일 날 무죄를 선고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덕분에 그 아까 그 비미신가 걔도 그 이거 존 버튼 거 보고 예. 재심 청구해갖고 형사보상까지 받는 거구만.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여기 두 명 사진 같이 사진 찍고. 아이고 저 누명 써서 갔던 두 사람이 이제 만나갖고 예. 변호사인가 보다. 왼쪽이 이제 데릴 비미 씨라고요. 아까 말씀드린 귀가 안 들리시면서 억울하게 살인범이 된 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그 존 버튼 있잖아요. 이분이 이제 오른쪽에 계신 분이고요. 가운데 계신 분이 누구냐면 에스텔 블랙번이라고 호주에서 유명한 범죄 탐사 전문 작가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이 두 사람이 무죄인 것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그 쿡에 관련된 추적을 해갖고요. 자료를 해갖고 이분들 재판에서 무죄 나오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분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나온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 뭐 호주에서 뭐 악랄하게 범행을 저지르고 뭐 이런 건 다 동일한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쿡이라는 살인범이 기억력이 뛰어난 살인범이 제가 두 명을 더 죽였습니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교활한 꿰어버리는 줄 알고 네. 사형 바로 집행되는 거 시간 끌려 부르는 줄 알고 법관이 에이 새끼 헛소리 하지 마. 그 두 개는 이미 진범 잡혔으니까 그냥 바로 넥타이 공장 가 이렇게 한 거네.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경찰이나 검찰이나 교수님 저기 그 법원에 3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3단계 그 누구도 맞아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냥 그 두 놈 그 로즈마리 앤더슨하고 질리언 맥퍼슨 브루어 사건의 범인은 그냥 범인 맞아. 그러니까 제껴 이렇게 한 거예요. 그 인정하고 이면에는 싶지 않았겠지. 그 이면에는 이제
그 호주 경찰 있잖아요. 경찰이 사람 때려잡은 걸로 해버렸기 때문에 맞아요. 엄청난 후폭풍이 겁이 나서 그런 게 있고요. 그런 거죠. 고문했으니까. 검사들은 이걸 걸러내지 못하는 필터링 기능을 전혀 하지 못했기 때문에 검찰청에서도 그걸 인정 안 하려고 한 거고요. 맞아요. 법원에서도 그거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 했어야 됐는데 아니지 자기들이 저 실형을 줬잖아 유죄 네. 판결해가지고 근데 그거 책임지기 싫었던 거지. 저 이준재 사건에 네. 그 윤석열 씨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사 그 강압 수사한 그 형사 그놈들이나 네. 그거 저 현장 검증 시켜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히 넘어갔던 그 당시 지휘 검사 그렇죠. 그다음에 그 사건 판결한 사람 네. 경찰 검찰 판사 다 책임 있는 거예요. 그 윤석열 사건도 예. 이준재 사건에 예. 그것도 8차 사건 그거 아니에요? 예. 이거 똑같은 케이스예요 이게. 자기들 죄 저 잘못한 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네. 그래갖고 억울한 생사람 한 두 사람 만들 뻔한 거 아니 이것도. 그래서 이제 호주에서 사형 집행을 못하게 된 거에 이게 가장 영향을 미친 사건이에요. 그 무슨 얘기냐면 교수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처음에 데릴 비미 씨는 아예 사형이 선고됐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대로 집행이 됐으면 이 사람은 자기 재심 청구도 못했죠. 맞아요. 그다음에 그다음에 존 버튼 같은 경우는 종신형을 살았으면 그냥 거기서 그냥 죽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대표적으로 호주에서 사법에 의한 살인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거를 어떻게 좀 보여주는 맞아요. 사례로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참 이게 억울한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것 같으면 그걸 골라내는 게 사람의 양심이에요. 그건 사실은 네. 수사관의 양심을 떠나서 네. 사람이라면 저 사람이 억울하다는 걸 알면 나한테 어떤 불이익 처분이 와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거 싫어서 그냥 넘어가지 뭐 저 억울한 저놈은 재수 없어서 너는 살다 죽어. 그러면 그렇게 해놓고 나는 남은 세상 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자기 자신. 네. 그런 생각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에 독일에서 교수님 그 독일에서 살인범 엄하게 막 때려잡아갖고 막 맞아요. 용의자들 다 죽고 근데 그랬잖아요. 어느 나라나 이게 있어요 그렇게. 이게 지금 그 호주 경찰에서는 이게 아픈 사건이에요. 그렇겠죠. 예. 아이고. 오늘은 호주 연살인마 에릭 에드거 쿡. 예. 에릭 에드가 쿡. 네, 난 자꾸 저 UFC 선수 프랭키 에드가가 생각나. 예. 애드가 많죠. 에릭 에드거 쿡. 네. 호주의 나이트 쿨러. 예. 아이고 고생했습니다. 이 자료 찾느라고 꼼꼼하게 예. 찾으셨네요. 열심히 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어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네.